분석해봅니다. 박규준의 경험시다 박규준입니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발표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번 내각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제내각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기 내각에서 단연 주목을 받는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였습니다. 내각 구성이 발표되자마자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과감한 발언들을 쏟아내서 이목을 집중시켰죠. 오늘 박규준의 경을치다에서는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 내각이 안고 있는 과제, 그리고 이들에게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인 개각 행보에서 특히 2기 경제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경환 내정자를 주축으로 세 판이 짜인 2기 경제팀. 그 뚜껑이 열리기도 전부터 최경환 내정자의 잇따른 발언들이 사회 각기 각층과 또 언론에 기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 걸려 죽는다라고 빗대어 말했고요.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좀 더 커야 할 청작년 경제인데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환경 현실을 두고서는 경제의 주체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서는 언론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최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서 특유의 조정력과 외우 내경형의 리더십으로 정책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1기 경제팀에서 부족했던 정무 기능의 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을 비추면서도 부동산 그리고 환율 관련 정책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수 침체를 타개할 묘안부터 정책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걱정 어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는 걸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2기 경제팀. 1기 경제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산적한 경제 문제를 잘 추슬러서 신바람을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최하나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벌써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며 최경환 효과다 하는 반응까지 있는데 이 내용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이정희 교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과죠? 네, 경제학과입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2기 내각 발표하자마자 반응 좀 뜨거운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2기 경제내각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이제 2기 내각이 예. 상당히 어떤 자신감을 또 이렇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 현실 경제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제대로 극복될 수 있을까? 또 한편에서는 2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 또 기대가 예를 들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또 성장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이러한 우려 이런 것이 교차하면서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훈 실장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많은 언론에서 사실 이번 경제 2기에 대해서 예.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제 주어진 상황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같다. 이 구성 자체가. 예를 들어 이제 최경환 장관에 대해서 예. 최경환 이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호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좀 강력하게 좀 어떤 추진력을 갖고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라는 타이틀에 맞게 좀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여건은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기 경제내각의 기대가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1기 경제내각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1기 내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기 내각은 뭐 지금 현 정부의 초기 이제 이러한 그 내각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어떤 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아마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었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그렇게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또 1년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점점 이렇게 악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우리가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경제 공약 예. 이런 공약과 현실가에 있어서 그 공약을 그대로 지키기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한편에서는 기대와 한편에서는 예. 또 실망 이런 것이 교체하면서 그런 또 여러 가지 요구도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1기 내각은 아마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하게 그 진가를 많이 발휘 못했다. 이런 것이 아마 1기 내각의 그런 그 수장들의 예. 아마 생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이 내걸었던 많은 부분이 있어서 경제 공약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서 좀 국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너무 이렇게 부담 갖고 가는 것보다는 아예 좀 우리가 추진하기 불가능한 것들은 털어내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이제 내걸었던 많은 공약들이 물론 박근혜 정부뿐만은 아니지만 항상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내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물론 이제 약속을 어겼다라는 대한 부담감을 이제 별개로 하시더라도 이걸 과연 모두 지키는 것이 그럼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는 또 전혀 다른 이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모두 보장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분들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파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예. 4대 중증 이외에 다른 질병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과연 여기에다만 둬야 됐어야 하느냐. 물론 이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4대 중증 질환 보장이라는 점에서는 표를 모으기엔 좋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책의 우선순위는 결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지금 와서 그 약속을 지켜라. 뭐 그동안 했던 어떤 대선 공약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꼭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 1기 구성에 있어서 약간 처음에 이제 의외였던 거는 보통 역대 정부들은 항상 이제 정권을 구상하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많이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부처도 개편을 하고 조직도 개편을 하고 그리고 어떤 개혁적인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등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약간 좀 다르게 이제 관료나 어떤 그 연구원 출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 그분들을 많이 기용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제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강력하게 끌고 갈 개혁 의지 쪽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제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보는 것이지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면서 경제 관련 정책들의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내정된 최경환 내정자를 보면 뭐 알려지기로는 좀 시장주의자다, 성장론자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경제 민주화 물론 이제 성장이라는 것, 분배 균형적으로 접근돼야겠습니다만 약간 좀 분배 쪽에 좀 중심축을 두고 있었던 우리 경제 정책 공약들이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시각에서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지? 사실 뭐 1기 내각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후퇴됐다는 이러한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1기 내각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좀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그 경제민주화의 어떤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2기 내각에서는 좀 떨쳐내고 어떻게 보면 시장론에 무게를 실어주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보였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경제수석이나 지금 경제부총리나 사실 두 분 모두 예. 또 위스콘신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건 좋겠지만 한편에서는 견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들인 일기 내각에서 경제민주화가 호태됐다는 분이 어떤 그런 논란 그런 우려가 2기 내각에서는 더욱더 심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문제는 이 경제민주화가 과연 우리 경제 성장의 예. 걸림돌이냐 아니면은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에서 경제민주화의 근거 어떤 그런 바탕을 둔 성장이냐 여기 선택의 문제인데 예. 한 가지는 아마 지금 현재 이번 2기 내각을 보면서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보다는 또 성장의 무게를 둔 이러한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주안점을 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뭐 앞서서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그 최경환 내정자의 발언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 지금 정치인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한겨울에 한여름 옷 입고 있다. 우리 경제가 조로 현상 보이고 있다. 경제팀이 과거에 갇혀 틀에 박힌 대책만을 답습하고 있다. 뭐 이런 아주 재미나면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정책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이제 맞는 말일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뒤에서도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가 저희가 2008년을 전후해서 많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강력한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굉장히 부동산이 이제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그럴 때 도입했던 제도들이 뭐 DTI든 LTV든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럼 이제 규제가 그 당시 도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했나?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아니면 최소한 안정세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아직까지 있어야 되냐.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옷이라는 점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우리 최경환 내정자 입장에서는 경제가 우리 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불 문턱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정체되는 상황을 그렇죠.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2만 불까지 올 때까지 속도를 보면은 금방 3만 불 가겠구나 했었는데 2만 불 문턱에 상당히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좌절이랄까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아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좀 답답함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은 지금 2만 4천 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 우리 소비 수준이라는 거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그보다 이상의 어떤 수준을 사실은 보여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만을 갖고 우리 아직도 갈 길이 또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예. 과거의 어떤 성장 위주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적절하냐 한 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우리가 정책들 좀 만들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일기 내각의 문제적으로 많이 또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경제부총리가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정무 능력, 아까 추진력 말씀하셨지만 정무 능력이 약해서 좀 이렇게 아우르고 가면서 좀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좀 추진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최경환 내정자는 뭐 관료 출신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치인이고 해서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법안이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것은 국회입니다. 이제 결국 기재부가 하는 것은 입법을 이제 준비하고 기한하고 그리고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국회에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기재부에서 야심차게 뭐 준비했던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세금, 뭐 세제 이렇게 이런 법안들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계속 후퇴를 했습니다.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고 또 정치권의 어떤 질타를 맞으면서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최경환 그 예정자가
앞으로 끌고 갈 경제팀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의 모습은 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역의 쪽지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어떤 국회의원들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절히 커트를 해야 되고 이제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부총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관전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사실 뭐 아까도 부동산 시장 잠깐 얘기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기 경제내에서 좀 엇박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어떤 건 좀 상충이 되기도 하면서 사실 조금 활성화되려고 하는데도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최경환 내정자는 더 공격적으로 지금 사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LTV나 DTI는 좀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더 치고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앞으로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그 최경환 내정자께서 아마 가장 일성이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침체를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이걸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그래서 대출이 좀 쉬워지고 또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금리도 지금 좀 내리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또 한편에서는 금리가 내려지게 되면은 물론 이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서 어떤 그 주택 담보 이런 이자 어떤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거 보다가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떤 그 주택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것이 이 부동산의 경기와 맞물려 가지고 기대했던 대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지금 하우스푸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대출 문제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013년 말 기준으로 1021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처분 소득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 비율이 1.6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가계부채가 사실 우리 소비 침체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지금 주택담보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됐을 경우에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 가계대출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 정부가 이 그 모든 경제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가계대출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잘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OECD 또 우리 국내 경제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도 우리 국내 가계대출을 굉장히 위험한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LTV나 DTI를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나가면 모르는데 아마 좀 역기능이 심해지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가계부채 문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가장 문제는 사실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었고 특히 이제 질적인 면이든 양적인 면이든 모두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걱정이 됐는데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LTV나 이제 DTI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이 됐는데 결국 브레이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기능을 했는데 이걸 반대로 이제 폐지한다 그래서 이게 엑셀레이터의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다시 급등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브레이크를 떼음으로써 좀 서서히 가는 이제 그런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그리고 하나 더 예전에 보면 보통 국토부는 이 제도 폐지를 찬성을 하고 또 이제 오히려 이 금융위 쪽에서 반대하는 왜냐면 이제 금융이라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많이 이제 오히려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국토부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제도들은 이걸 과연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DTI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더 높은 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어떤 규제에 손길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된다면 사실 은행에 차례를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DTI나 이제 LTV를 무조건 이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제 대출 방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고적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렸을 때 설령 이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이 주택을 매각하고 남아있는 차익을 또 계속 이제 메꿔 넣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7억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을 은행에 이제 던지면 이제 그걸로 이제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이제 DTI나 LTV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일단 은행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모두 떠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런 규제가 없어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가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그 2기 내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네. 부동산 문제가 나와서요. 네. 지금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논할 때마다 단골 주제이긴 한데 LTV와 DTI 규제 완화 네. 이번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DTI 규제나 LTV 규제가 완화되면은 예. 분명히 시장에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우선 DT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소득 대비 4배 이상 대출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LTV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현재 50% 정도를 주고 있고요. 지방은 60%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좀 올라간다 그러면 구매력이 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문제점은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빌리는 게 많을수록 사기가 쉬워지죠.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늘린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진 않아요. 예. 만약에 이제 실소유자 입장에서 꼭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면 이제 이용을 하겠지만,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1,000조 넘는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LTV하고 DTI 규제 완화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문제 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것 중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은 가계부채지만 담보대출로 받은 거는 한 300~400조가 안 돼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 사업 때문에 지출됐던 PF 대출이라든지 PFV 방식으로 나갔던 그 투자 대출 같은 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것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향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네. 이때는 이제 가계부채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일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도 이제 그 주택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이클로 봤을 때 그 허니컴 사이클 모델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금 6국면을 벗어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말하면 1국면이 이제 상승 기류를 타는 시점인데 모든 방송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예.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하고 하는 시점에서 볼 때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정점을 찍어서 하락세에 들어갈 때 문제입니다. 네. 근데 현재는 그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뭐 버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대출로 이어졌을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3년, 4년, 5년 후에 집가가 하락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예정자가 말씀드린 것은 후보자가 말씀드린 내용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걸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예.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되 은행 자율에 맡겨서 은행이 스스로가 이걸 규제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범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참 좋은, 늘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네네. 예, 좋은 의견 같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기 경제 내각에 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거 좀 뭐 거의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은 다 이제 풀린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요것만은 조금 더 좀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 이전 정부에서 버울기에 있었던 규제 정책들을 거의 해제하고 있는데 아직 남은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하나가 이제 부장가 상한제입니다. 예. 이 부장 가격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부장 가격이 일반 그 중고 아파트 가격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제. 네. 이거는 뭐 좀 그 반시장적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최근에 와서 이제 개포 중고 아파트 1단지서부터 2, 3, 4단지 또는 그 둔촌 1, 2, 3, 4단지가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그 빨리 이렇게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예. 있습니다. 일각의 뭐 우리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문제가 많지만 일단은 법은 살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폐지가 돼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단 전제 조건이 예. 강남 지역의 가을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단지들이 이제 연말까지 지금 감면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단지가 동시에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에 비해서 많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면 네. 이게 시장에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좀 시기적으로 조절하려면 예. 꼭 금년이 아니라도 내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 자체가 좀 완화되거나 폐지돼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그 임대차 선진화 방안 말고도 종합부동산세를 정부가 지금 6억에서 9억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국세에서 지방세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그 포지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요것도 한번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된 정책 다뤄봤는데 아무래도 뭐 이번에 그 규제 완화가 조금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의 어떤 그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부가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또 부동산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것이 또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랬던 쭉 과거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예. 앞으로 과거 같은 그런 어떤 이 움직임을 과연 보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부가 과도하게 어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여서 예. 어떤 경기 활성화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권대중 교수님 말씀 중에 좀 이런 정책들을 좀 지역별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아까 같은 또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그 규제도 시장에 맡겨서 은행들이 알아서 좀 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죠?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LTV나 DTI나 이게 지금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도 한도가 다 찬 건 아니고 또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이용하는 계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계층은 이미 한도가 충분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이 있고 또 어떤 계층은 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두 가지 제도가 좀 사용 계층이 아마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계층은 이제 LTV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을 거고요. 이제 소득 부분은 이제 DTI 부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득 문제 때문에 DTI 부분이 더 연관이 많이 있을 건데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역별로 좀 맡겨두고 그리고 이제 결국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지역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방시장, 분양시장 굉장히 훈풍이고 서울은 뭐 침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최경환 내정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2기 내각에서는 아무래도 기업하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서비스업 분야, 지금 논란 많았던 뭐 교육, 의료, 관광 이 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이번에는 좀 속 시원하게 좀 풀리지 않겠냐 하는 예상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규제를 좀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 분야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런 종사자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업 규제화나 서비스업 정책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규제에 관련된 것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예. 규제를 할 때도 그렇고 규제를 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늘 그런 이해관계를 잘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에 어떤 편중되는 이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비스업 부분에 우리 필요한 어떻게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어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뭐 정부가 어떤 그런 규제 개선을 통해서 예.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의료, 관광, 교육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콘텐츠 산업 쪽에서도 뭐 인터넷 관련되는 사업 쪽에서도 뭐 게임 산업도 그렇고요. 규모가 좀 커지면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회사를 갖다가 미국이나 해외로 요즘 서비스 기업들이 옮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규제가 없던 부분도 시장이 커지고 이제 예. 그렇게 되면 규제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이용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그 산업을 더 키우는지 아니면 규제가 들어옴으로써 그 산업을 아예 죽이게 되는지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게임 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온라인 게임 굉장히 강국입니다. 강국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그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게임 페인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10년 전에 온라인 게임 페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지만 그분들이 지금 모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폐해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한때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경쟁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죽는 게 좀 아쉽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올해 하반기에 뭐 이제 아마존도 들어올 계획이고요. 중국의 알리바바 또 지금 국내 진출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유통업 쪽에서도 굉장히 규모의 경제 앞으로 더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을 주지 않는 규제를 뭐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 잘 좀 설계를 해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유통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비스업에서 보면은 이제 대기업이 이렇게 시장에 참여해서 참여해서 이 소상공인과 역할이 나눠지고 이러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또 업종도 있을 거고요. 서비스업 중에서도 그러나 또 굳이 어떤 자본력을 필요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업종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업종 간에 사실은 어떤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비스업,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은 뭐 우리가 대기업이 진출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이 제조업 비해서 좀 덜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이 생태계가 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가서 예. 충분하게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고 또 어떤 그런 생태계에 큰 문제를 주지 않는 이러한 분야에서는 가감하게 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용이라는 것은 뭐 해외 대기업이나 국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들이 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업도 성장하지만은 지금 소상공인들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일자리 문제인데요. 예. 일자리 문제인데 지금 전체 우리 종사자의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한 92% 가까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잘 버텨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더 어렵게 지금 우리에게 직면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 정부의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계되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환율 얘기요. 지금 환율 뭐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 뭐 적극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최경환 내정자는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하지 않겠다는 식의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내정자가 말씀하신 부분이 뭐 환율 우리가 정책을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고환율 정책을 정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출하는 대기업만 수혜를 받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시각하고 좀 반대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정책은 사실 그 수혜자와 이제 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이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본 것들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외환 보유고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이익이 발생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제 미세 조정은 조금씩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제 점점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지금처럼 이제 예전처럼 이제 점심 때 뭐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한번 크게 뻥 떨어뜨리는 식으로 그런 식은 사실은 그 재정만 낭비할 뿐이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수출 기업들이 뭐 타격이 심하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떤 이익이 상당 부분은 어떤 환율의 영향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하는 것이 맞고 어떤 환율 정책의 지원은 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내정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일단 환율 정책에 과다하게 개입해서 예. 환율을 뭐 이렇게 조정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너무 환율에 어떤 환율에 의존해서 환율 상승에 의존해서 수출을 했었다면 이제 우리 진정한 어떤 경쟁력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본 시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환율이 이제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 뭐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떤 방어 능력이 좀 있지만은 예. 중소기업이 수출 타격이 많이 받을 수 있다. 타격이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업이 수출 타격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를 좀 우리가 용인하면은 최경환 내정자의 예상대로 우리가 소비력이 좀 보겠습니다. 좀 높아지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좀 상황이. 근데 내정자의 네. 태도도 좀 바뀌었어요. 사실 지난해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 대응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정책을 질타를 했는데 뭐 1년 만에 뭐 환경은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뭐 비판하는 이제 바깥에서 비판하는 입장과 실제 네. 안에 들어와서 이제 책임지고 이제 운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입장이 좀 바뀔 수밖에 없고 이제 비판과 또 안에서 이제 실제 재정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그 외에는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교수님? 지금 금리 인하도 금리요. 이제 예,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도 좀 그래서 인하될 거라고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뭐 세경제팀이 아마 금리 인하를 좀 이제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금리도 지금 충분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낮은데 이제 예.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경기를 좀 더 진작시키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근데 이 금리 부분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계속 더 인하했을 경우에 예. 나중에 들어서 우리가 경기 조정을 할 경우에 이 금리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지는 문제가 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금 현재 어떤 뭐 인하를 하기 위한 어떤 과도한 어떤 개입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세경제팀이 지금 우리 경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세경제팀이 지금 꾸려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욕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세경제팀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현실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가 또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러한 또 정책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화 강세, 금리 인하 같이 가면 좀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원론적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을 기본으로 한 한국은행 법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금리 인하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제 보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이제 방안은 그 경제팀의 움직임은 기대는 굉장히 되는데 과연 실제 기대한 만큼의 어떤 영향을 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교육, 의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번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방안은 이미 다 나왔고요. 논란도 수차례 됐지만 결국 문제는 집행 과정이었거든요. 경제부총리가 예를 들어 이제 의료 쪽이다라고 하면 기재부나 어떤 복지부 간에 어떤 계속 대립이 있고 이걸 이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왔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수많은 논의가 계속 10년째 논의만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래서 최경환 그 내정자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마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소비가 좀 활성화될 거다 이런 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가 인하가 됐다 하더라도 가연을 들어가지고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어떤 그런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이익이 커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뭐 소비가 높아지려면 결국에는 내가 소득이 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사실 그 예전에 비해 점점 갈수록 어떤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 같다. 금리 인하의 그 효과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보다는 사실 가계 대출 문제 때문에 좀 진행이 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금 전화를 연결해 놓고 있어서 전화 연결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기 경제내각에 바라는 점 의견 있으신 분 들어보겠는데 소상공인협회 박대춘 아니죠. 네. 최승재 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소상공인협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네. 자, 이기 경제내각 어떤 점을 좀 바라고 계시는지요? 예, 일부 학자들이 소상공인들은 고용의 저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가 550만 개로요. 그러나 전체 일자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가 191만 개니까 저희가 한 3배에 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 현상에 대해서 세월호 상황 때문에 좀 악화된 부분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특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조사에도 나왔지만 음식 숙박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벼랑 끝에 지금 간신히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00여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404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무려 83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전체 자영업자 수의 1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 창업자 비율 대비 휴업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 엄청난 걱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소상공인 위한 정책들을 많이 전개했다고 발표했고요. 그 일환에 최경환 지금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사실은 정책을 주도한 면도 있습니다. 그 대선 공약 중에서 보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금과 고용복지보험료 수준을 50%에서 100%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근데 현행 지금 예산 문제로 50% 수준 유지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 후 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을 통해서 재활용 자원에 대한 의제 매입 세제 공제 한도 축소, 음식점 등에 대한 의제 매입 세제 공제 한도 축소와 그리고 아파트 일장터 부가가치세 과세 정책 등으로 소상공인들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압박이 되냐면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발표됐는데 새로운 정책보다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무더기 퇴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고 보는 게 근린상가 입점 기준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형 집중시설 건축 허용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2013년 전체 산업지원 예산과 R&D 예산을 합하면 32조 8천억 정도인데요. 예. 이 중에 소상공인 정책 예산은 3천억도 안 됩니다.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전체 예산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도 안 되는 0.9.3%에 불과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일자리가 되게 많은데 예. 예산도 되게 작고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은 정책을 좀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좀 소외되지 않고 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한 분 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경제원의 송덕진 제도경제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기인재 경제내각이 출범하게 되는데 내수 활성화, 뭐 경기 활성화 위해서 좀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번에 그 경제 2팀은 지난 1기 팀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경제 1기 팀은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거시지표 개선에 맞췄다면 예. 이번에 그 이제 여권의 실세인 원내대표가 이제 된 마당에 지금 아마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 아마 국민 체감 경기 여건 개선의 조준점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예. 벌써 이제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혁신 3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지금 많은 기대감을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벌써 예. 이제 금지되고 있던 DTI나 LTV 등 부동산 규제나 환율 정책 제도 수정 가능성을 많이 시사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 환경이나 투자 전략에 많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이 경제팀의 수장이 성장 중시와 시장 경제주의자 보니까 내수 경제 활성화나 체감 경제에 얼마나 지금 힘을 보탤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투자와 소비가 지금 많이 주축됐는데요. 예. 아마 지금 지난 우리가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하고 95년 상품백화점 붕괴하고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등을 일어나서 대형 사고 발생했을 때도 이전처럼 경제 상황이나 소비 심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는 지금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금 많이 저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손 짚는 소리도 지금 대부분이고 거기에 또 이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를 지금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제외하고 나면 예. 아마 종합주가지수가 한 150, 1,50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예. 이제 예전에 이제 봄에 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벌써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요식미, 관광, 내저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민간 소비가 최악을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 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지금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투자가 좀 살아나야 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소비가 지금 활활 타야 한다는 것이 그건데 그게 지금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 아마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그런 점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아직 추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내정자는 우리가 추진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뭐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두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소상공인 소외 조금 걱정, 우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내정자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추진력에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1분씩 드릴게요. 네, 뭐 소상공인들 우려를 아까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투자로 이어지고 아까 투자가 지금 부족하다 그랬는데 투자로 이어져서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 한 10년간을 보게 되니까 지금 10대 그룹의 그 사내 이익 보유, 그 잉여금 자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60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10년간에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만이 아니라 계속 지난 10년간에 계속 어떤 사내 이익이 계속 쌓여왔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기업들이 이 이익으로 전부 그 투자로
또 일자리로 이런 데 상당히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경제 성장 확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충분하게 투자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새 경제팀들은 물론 대기업들이 어떤 일자리를 지금의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하지만은 아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들의 어떤 그런 이들이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1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계속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이브하겠습니다. 오늘 2기 내각에 거는 기대 여러분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영훈 실장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효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시즌이죠. 요즘 참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새벽 경기 보느라 밤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도 모처럼 월드컵 열기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